약 두 달 전, 지난 10월에 하버드 연구팀이 적색육 섭취가 당뇨병 발병률을 최대 62%까지나 올릴 수 있다는 논문을 출판해서 외신은 물론 우리나라 매체들까지 한번 떠들썩했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영양학에서의 역학조사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해왔고 설명도 자주 드렸었지만 이번 연구 논문이야말로 어째서 영양학적 역학조사가 권위 있는 저널에 실릴 게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집대성에서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바람직한 예시라 오늘 그 논문으로 역학조사가 무엇이고 왜 거기서 인과관계를 뽑아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이 오늘의 주인공이자 샤오구 박사가 이끄는 하버드 연구팀이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두 달 전엔 초록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12월 호에 실린 후로 이제는 누구나 전문을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논문과 조얄콘 박사의 이 논문 비평에 토대해 이 논문 혹은 이 역학조사가 가진 대표적 문제점 10가지를 꼽아서 왜 당뇨병 발병률 62% 증가라는 헤드라인이 터무니없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역학조사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Epidemiological Study인 이것은 기본적으로 큰 규모의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보를 모으며 조사하는 것과 그렇게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뜻해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관찰 연구다 보니까 연구자들은 데이터에서 패턴 혹은 상관관계를 찾아내려 노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라는 그룹을 두 개로 나눠서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 흡연자 그룹에 폐암 환자가 더 많이 발생을 했느냐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역학조사는 연구자들이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그 상관관계가 정말 인과관계까지 이어지는지 RCT, 즉 무작위 대조 실험이라는 방법으로 검증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요즘 영양학계에선 역학조사만 하고 이 무작위 대조 실험을 건너뛰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다는 거예요. 시간도 돈도 많이 드니까요. 대신 상관관계가 마치 인과관계라도 되는 것처럼 의미심장하게 던져대기는 하는 건데 그게 이번엔 적색육 먹으면 당뇨병 걸린다는 얘기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문이 얼마나 결함투성인지 비판이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오늘 내용은 조얄콘 박사의 이 블로그 포스트에 토대를 해서 재구성을 했음을 밝히고요. 오늘 다루는 논문을 가장 총체적으로 분석해 비판해 놓아서 속이 다 시원했어요. 링크 설명란에 달아둘 테니 찾아가서 보시길요. 자, 그래서 이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 조사 집단과 기간을 먼저 살펴보고 갈 건데요. 이 연구는 80에서 90년대에 시작되어 현재 진행형인 NHS-1,2와 HPFS라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엄청나게 거대한 역학조사 데이터를 가져다 나름대로 분석 결과를 내놓은 거고요. 조사에 쓰인 총 person year, 즉 인년은 548만 3,981년에 해당합니다. 이 총 인년은 나중에 절대 위험도 계산에 또 쓰이니 염두에 둘만 해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버드에 고기 먹으면 당뇨 걸린다는 이번 논문에 존재하는 문제 10가지를 빠르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 논문이 토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NHS-1,2와 HPFS가 제출한 FFQ, 즉 음식 설문지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건데요. 이 FFQ가 뭐냐면 대상자들한테 지난 수십 년간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특정 음식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하고 다지선다로 이렇게 체크하게 해서 응답하게 하는 설문지예요. 이게 1980년 NHS-1에 처음 쓰였던 설문지에 고기 항목을 제가 따로 빼가지고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껍질 없는 닭고기 약 170에서 230g을 하루 한 번 먹었는지 아니면 주에 2번에서 4번을 먹었는지 아니면은 달에 1번에서 3번을 먹었는지 껍질 있는 닭고기는 또 어떤지 이걸 체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제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조금이라도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조금이라도 정확할 거라 보세요? 지난주 화요일에 점심으로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인데 또 하다못해 MBTI 설문지도 헷갈리는 게 인간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베이컨 2조각을 지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먹었는지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조사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맞을 수 없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말 많고 많은 연구들에서 전혀 신빙성이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응답이며 계속해서 이딴 연구들에 돈을 쏟는다는 건 연구 자원을 비과학적인 분야에 낭비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을 정도예요. 더군다나 다시 설문지를 보면 고기 항목에 샌드위치랑 라자냐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딴 걸 먹고 고기 먹었다고 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전부 밀가루 거의 전부에다가 풀떼기에다가 고기를 살짝 묻힌 정도인 건데 어떻게 순전히 고기 집게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그 연구는 NHS-1 기준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적색육을 더 많이 먹는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례가 없는 사상 최초의 주장이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퍽이나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데요. 바로 연구자들이 대상자들의 실제 설문 내용을 나름대로 보정했다는 건데요. 다른 말로 이 논문 저자들도 FFQ 설문지가 다 틀려먹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고지고대로 쓰는 대신에 여기 이렇게 레퍼런스로 달아둔 이 두 연구를 참고해서 데이터 마사지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수십만 명 대신에 저 두 연구를 참고해서 고작 1207명의 소그룹이 지난 1년 대신에 고작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의 무게를 재어 기록한 것을 토대를 해가지고 이번 연구의 대상자 전체인 21만 6,695명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보고한 데이터들을 싸그리 다 보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를 마사지하고 나니까 마사지하기 전과 비교해 적색육의 원 서빙, 이 서빙이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옮기기가 약간 애매한데요. 그 서빙을 1인분이라고 표현을 하면 적색육 1인분을 추가로 섭취를 할 때마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란 겁니다. 다른 말로 데이터 보정이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발병률을 높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데이터 집계와 분석에 쓰인 1인분의 사이즈부터가 과거랑 현재가 달라요. 이번 논문에서는 원 서빙을 비가공 적색육은 85g, 가공 적색육은 베이컨은 28g, 나머지 핫도그, 소세지, 살라미 등은 45g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듯 NHS-1에 쓰였던 이 FFQ에선 베이컨은 2조각이 원 서빙이었고요. 핫도그 하나가 1인분이었고 살라미는 슬라이스, 비가공 적색육은 6에서 8온스, 즉 170에서 230g 가량이 1인분이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정을 했을 것이며 당시 응답자들은 자기들이 살라미 한 슬라이스나 한 조각이라고 기록을 한 것이 45g으로 계산될 것을 알긴 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적색육 단위도 여기는 6에서 8온스인데 만약 5온스씩 매일 먹은 간호사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이걸 어떻게 기록을 했을 거냐, 이런 문제도 있겠죠? 네 번째 문제는 총 적색육 섭취의 발병 위험도가 가공육 섭취나 비가공육 섭취 각각보다 모두 높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연구들에선 가공육 섭취의 상대 위험도가 가장 높고요. 비가공육 섭취의 상대 위험도는 비교적 낮아요. 그리고 그 둘의 합인 총 적색육 섭취는 당연히 그 사이 어딘가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연구는 가공육만 먹을 때보다도 총 적색육 섭취의 위험도가 발병률을 더 많이 높인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웃긴 거는 실제 논문을 뜯어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통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가공육 섭취 위험도가 가장 높고 비가공육 섭취 위험도가 낮고 총 적색육은 그 사이 어딘가로 나오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질을 했길래 이런 주장이 튀어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 역시 역학조사의 고질병 중 고질병이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헬티 유저 바이어스죠. 우리말로는 건강한 피험자 편향점으로 번역되는 이 말은 건강한 사람이나 불건강한 사람들은 딱 한 가지 건강하거나 불건강한 요소가 갈렸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진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양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논문 테이블 1에서도 이걸 아주 잘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표는 연구 대상자들의 베이스라인 특징들을 적색육 섭취량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서 쭉 나열을 해둔 건데요. 적색육 섭취량을 기준으로 사람을 5분위로 나눠서 가장 적은 쪽을 이렇게 Q1, 가장 많은 쪽을 Q5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이게 NHS 2개랑 HPFS 하나까지 총 3개의 대상 그룹을 그 안에서 적색육 섭취량으로 또 5등분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5등분을 하고 보니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적색육을 많이 먹은 이 Q5 그룹은 절대로 적색육만 많이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칼로리 자체를 많이 먹었고 운동은 가장 적게 했고 담배는 가장 많이 피우며 술도 제일 많이 먹었고 비만율은 높았으며 심지어 하다못해 멀티비타민도 적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애초에 이 논문에선 적색육만 떼어놓고 그게 마치 결정적인 변수인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사실 적색육 하나를 많거나 적게 먹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우리 상식이 어땠죠? 담배가 몸에 좋다고 의사들이 한때 TV에 나와서 광고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지난 70년 동안 적색육이 해롭다고 그렇게나 광고를 해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햄버거랑 핫도그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어온 사람들이 적색육만 먹었겠냐는 거예요. 술도 더 먹고 담배도 더 피고 운동 안 하고 아파도 병원도 안 가고 안전벨트도 안 매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적색육 먹지 말래서 고분고분 적게 먹은 사람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적색육만 적게 먹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반대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방금 적색육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한 것과는 반대로 건강관리를 여러 방면에서 더 신경을 써왔다는 거죠. 하다못해 멀티비타민도 더 챙겨 먹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학조사에서는 연구자들이 뭐라고 주장하건 간에 이런 식의 교란 변수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는 적색육 섭취량이 가장 적은 그룹들인 Q1의 말도 안 되는 칼로리 섭취량 보고인데요. 조얄콘 박사는 이 문제 단독으로 이미 이 논문은 피어 리뷰 단계에서 탈락했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아까 이 표에 칼로리 섭취량만 따로 떼어자면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우린 지금 소그룹 5등분을 칼로리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라 적색육 섭취량을 기준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적색육 섭취량이 가장 적은 그룹인 이 Q1들은 칼로리 섭취량 보고를 말도 안 되게 하고 있어요. 이 80년대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간호사의 하루 섭취 칼로리가 1200밖에 안 된다는, 80년대에 의료 전문가 남성의 하루 섭취 칼로리가 1700도 안 된다는, 이걸 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는 거예요. 이 Q1들이 설문지를 정확히 제출했다기보단 이 뇌피셜로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응답지를 제출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리고 이 800칼로리 차이가 Q1과 Q5의 적색육 섭취량 차이인 적색육 고작 약 150g에서 왔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Q5가 이렇게 칼로리를 더 많이 먹었다고 하면은 무얼 얼마나 더 많이 먹었겠냐는 거예요. 콜라? 과자? 일곱 번째 문제는 이 논문이 특정 식품군은 표에서 아예 배제를 시켰다는 것에 있는데요. 이 표를 다시 가져오자면 표에는 연구의 중점 식품군인 적색육을 제외하고도 Q1과 Q5 사이에 가금류, 생선, 달걀, 유제품, 콩류, 견과류, 과일, 채소 섭취량이 얼마나 차이 나나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얘네는 거의 사실상 차이 자체가 없거나 미미해요. 그러면 그렇게 큰 섭취 칼로리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또 당뇨병이라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혈당이 안 떨어지는 병이잖아요. 혈액 내에 포도당이 안 떨어지는 병이 제2형 당뇨병인데, 그 포도당의 원천, 설탕과 곡물 섭취량은 어디 있죠? 왜 곡물 섭취량은 이 표에서 생략을 한 걸까요?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식품군을 빼먹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견과류와 콩류 섭취량도 Q1보다 Q5가 더 많아요. Q1보다 Q5가 더 많고요. Q1보다 Q5가 더 많아요. 항상. 그러면 그 당뇨가 견과류나 콩류 때문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다음 여덟 번째 문제는 이 논문이 교란 변수 조정을 자의적으로 한 뒤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언론 헤드라인에 실었다는 겁니다. 이 논문은 테이블 2에서 적색육 섭취와 당뇨병 발병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나름대로 조정을 가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 고기 많이 먹은 사람들이 고기만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담배도 피우고 술도 더 마시고 비만이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적색육이 단독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조정한 모델이 여기 보시다시피 모델 1, 2, 3 해가지고 총 3개인데, 모델 1은 거의 조정하지 않은 것이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모델은 BMI, 인종, 흡연, 음주, 운동, 가족력, 다른 식품군 섭취, 멀티비타민 섭취 뭐 전부 다 포함해서 조정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 모델 3, 세 번째이자 마지막 모델인 모델 3에서 이것들 중에서 BMI는 제외하고 조정을 해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BMI를 제외한 모델에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광고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모델 2는 해저드 레이시오가 1.23, 즉 발병률이 23% 증가한다는 건데, 이 모델 3는 1.62, 즉 이 논문이 헤드라인을 채운 62% 증가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거는 이렇게 BMI라는 교란 변수를 조정하지 않은 이유인데요. 연구자들은 BMI를 조정 변수에서 제외한 이유가 태생자들이 뚱뚱해진 이유가 적색육 먹어서니까 라고 해요. 어처구니 없는 확증 편향 그 자체인 건데요. 글쎄요. 운동을 덜 해서 살이 찐 건 아닐까요? 아니면 곡물이랑 설탕을 더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건 아닐까요? 그냥 적색육 때문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라고요? 다음 아홉 번째 문제. 이거는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던 역시나 역학조사의 고질병 중 고질병인 상관관계는 곧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다른 말로 여태 얘기한 8가지 문제가 없고 이 논문이 매우 깔끔한 상태였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이 논문이 토대하는 역학조사는 상관관계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 인과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인과는 말씀드린 대로 무작위 대조 실험을 통해 밝혀야 하는데, 문제는 역학조사들이 여태 쭉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해선 그럴듯한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요. 이 브래드퍼드 힐의 기준에 따르면 상대 위험도가 2.0 이상이, 즉 위험도가 62%고 23%고 나발이고 100% 이상이지 않으면 추가적인 개인 연구를 진행할 가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역학조사에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죠. 어쨌든 당뇨병 발병률이 62%나 늘었다는 건 엄청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요. 100%가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무시하라는 게 말이냐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문제가 그 답변이 되는데요.
바로 상대 위험도 대 절대 위험도예요. 이런 역학조사들은 항상 상대 위험도만 강조해서 62% 같은 큰 수치를 들먹이며 공포를 팔아대는데, 사실 절대 위험도로 보면은 이게 코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걸 알려면 이 둘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연구자가 달걀 섭취와 심장병 유병률 사이의 연관성을 찾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30대 성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장장 10년간의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마침 달걀 3개를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조사 대상자가 반반으로 나뉘어져서 10년 뒤에 팔로업을 해보니까 3개 미만 그룹에서는 심장병이 1명한테 발병을 했는데 3개 이상 그룹에서는 2명이 발병했다고 나온 거죠. 이러면 상대 위험도와 절대 위험도는 어떨까요? 상대 위험도는 3개 미만 그룹에서 1명이었는데 3개 이상 그룹에서 2명이 나왔으니까 2.0. 즉 하루 달걀 3개 이상 섭취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심장병 유병률을 100% 증가시켰다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반면에, 절대 위험도로 따지면은 0.002%대 0.0004%니까 달걀 3개 섭취가 심장병 유병률을 고작 0.0002% 증가시켰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정말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현대 영양학적 역학조사 연구자들은 이 당연히 밑에 이 볼품없는 절대 위험도는 숨기고 쉬쉬하고 이 상대 위험도만 가지고 공포팔이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이 다음날 어떻게 되죠? 바로 이딴 거 뜨는 거예요. 달걀 많이 먹으면 심장병 위험 100% 증가한다고 기사 뜨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논문의 상대 위험도가 아닌 절대 위험도로 살펴본 유병률 혹은 발생률은 어떨까요? 아까 기본 정보로 요거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이 역학조사에선 모두 자가복으로 22,761건의 제2형 당뇨병이 발생했고, 이 말인 즉슨 당뇨병의 발생률은 0.42%, 유병률로 따지자면 10.50%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 논문에서 주장한 적색육 섭취 시 62% 증가라는 차라리 허경영이 공중부양한다는 게 더 그럴듯한 소리를 우리가 믿어준다 손 치더라도, 발생률로 따지면 절대 위험도는 고작 0.2% 증가한 거고요. 유병률은 5% 증가한 거예요. 역학조사에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게다가 이런 역학조사가 아닌 무작위 대조 실험들에서는 이미 수없이 적색육은 단 한 번도 인체 해롭다는 결론이 나온 적이 없고, 오히려 염증 지표를 개선하거나 여러 가지 이로움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많은 영양소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로 선동질을 해댄다는 게 참 기가 찰 따름인 거죠. 거기다 미국에서 적색육 섭취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당뇨병 유병률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같은 대학인 하버드는 카니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년 전에 다른 역학조사 결과를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카니보어는 거의 적색육만 독점적으로 먹고 그것도 하루에 700~800g을 매일매일 먹는 식사법인데, 아까 논문이 말하는 대로 적색육 85g 섭취당 당뇨병 발병률이 28%씩 증가하면은 이 사람들 전부 당뇨병 걸렸을까요? 6개월 이상 카니버 다이어트를 실천한 2029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는 반대로 모든 당뇨병 환자가 주사약을 끊어낼 수 있었고, 92%가 인슐린 투여를 완전히 중단했으며 84%는 경구약까지도 전부 끊을 수가 있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긍정 효과를 봤다고 대답했죠. 다른 모든 질병 면에서요. 황당하지 않나요? 그러니 이제는 이 어처구니없는 선동과 날조를 멈춰야 할 때예요. 연구자원 낭비도 그만둘 때가 한참 지났고, 결국 이런 연구에 돈을 대주게 되는 우리 대중들도 이제는 그만 좀 당할 때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더 이상 이런 한심한 인간들의 행동에 두려움에 떠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에 인용한 논문과 자료들은 설명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찾아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